만약 누군가 내 눈앞에서 쓰러진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게 어린아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나는 눈앞에서 쓰러진 여자아이를 돕느라 그날 있었던 중요한 계약을 위한 미팅에 늦고 말았다. 회사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자 상사인 박 부장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고 나는 격분했다. 결국 정면으로 반박했다가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구해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는데 내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48세.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영업 한 길만 걸어온 샐러리맨이다. 영업이 힘들 때도 많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신입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일했던 고향의 작은 전자 대리점이 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이 옮겨갈 직장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사장님을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시대의 흐름이었고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단골 손님들께서도 폐점 소식에 무척 아쉬워하셨다. 김 과장님한테 정말 신세 많이 졌는데 가게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김 과장님을 못 보게 되는 게 너무 섭섭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어르신께 신입 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곳을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종 편지 드릴게요. 폐점하는 날 일부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신 단골 김영희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어르신은 참 곱고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다. 고마워요. 편지 기다릴게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요. 가끔 고향 오면 얼굴 한번 보여주면 좋고. 네, 물론이죠. 그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미혼이라 내 한 몸 건사하면 그만이었다. 사장님이 찾아준 재취업 자리는 가정에 있는 동료에게 양보하고 홀로 고향 대전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반년 정도 지났다. 이전 회사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라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 회사의 상사인 박상진 부장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였다. 어이 김민준 씨, 그 견적서 언제까지 할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고객사에서 급한 상담 전화가 와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게다가 그 견적서는 마감일까지 아직 나흘이나 남아 있었다. 기한도 아직 여유가 있고 부장님께서도 급한 건 아니라고 하셔서 고객 응대를 먼저 했습니다. 내가 서명을 덧붙이자 박 부장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도 그렇지. 시킨 일은 알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상식 아니야. 고객 응대라고 해봤자 매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회사잖아. 내가 박 부장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고객을 오직 돈으로만 보고 거래 금액에 따라 태도를 노골적으로 바꿨다. 나도 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니며 매출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잘 안다. 하지만 매출이 적은 고객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중한 고객입니다. 지금은 거래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 큰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는 걸 보니 자네는 아직 멀었어. 됐다. 다른 사람 시킬 테니 자네는 손 떼. 박 부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치더니 다른 여직원에게 그 일을 떠넘겼다. 시킨다고는 하지만 거의 화풀이에 가까운 말투였다. 그 일을 받은 이지은 대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마 하던 일이 있었을 것이다.
박 부장은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일을 막무가내로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다 보니 나 때문에 피해를 본 것 같아 그녀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이지은 대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 대리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일이 넘어간 것 같아서요. 아, 민준 차장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부장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이지은 대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박 부장님 예전에 큰 계약 하나 성사시켜서 부장까지 달았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엄청 유능한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처나 다른 부서에서 부장님 때문에 들어오는 불만이 장난 아니래요. 다른 팀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디저트를 먹으며 이 대리가 알려주었다. 사실 그가 부장이라고는 해도 회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소의 위압적인 태도 때문에 다들 그를 어려워했다. 게다가 어쨌든 그는 상사였고 그의 평가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니 다들 어쩔 수 없이 그의 비위를 맞추는 분위기였다. 그 성격에 불만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죠. 정말 그렇죠. 심지어 자기보다 높은 상사들한테는 엄청 아부하니까. 윗분들은 부장님의 실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참 골치 아픈 일이었다. 나와 이 대리는 한숨을 쉬며 앞으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박 부장을 잘 피해보자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꾸준히 관리해오던 거래처에서 꽤 큰 규모의 사업을 제안해왔다. 그곳은 박 부장이 돈 안 되는 곳이라며 무시하던 회사였다. 하지만 이번 건은 오가는 금액이 상당했고 그 소문을 들은 박 부장은 희죽거리며 자기도 미팅에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잘 들어. 상사로서 나도 동석할 테니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이거 우리 회사가 따내면 대박이야. 알았어? 지금까지는 매출도 안 나오는 곳이라고 무시하더니 나는 박 부장의 손바닥 뒤집듯 한 태도에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김민준 차장님을 믿고 제안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래처 담당자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발표 자료 준비는 이지은 대리가 도와주었다. 당연히 박 부장은 입만 놀릴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분명 일이 성사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윗사람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는 예전부터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평소보다 30분 먼저 집을 나섰다. 걷기 좋은 선선한 날씨였다.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내 앞을 걷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다. 너무 놀라 나는 곧장 아이에게 달려갔다. 얘야, 괜찮니? 나는 아이를 가볍게 흔들며 반응을 살폈다. 아이는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깐만 볼게 하고 아이의 눈꺼풀을 살짝 뒤집어 보니 안쪽이 하였다. 빈혈인 것 같았다. 신호등을 보니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횡단보도 위에 계속 있는 건 위험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인도로 옮겼다. 괜찮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출근하던 길인 듯한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내 재킷을 벗어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그 여성이 말했다. 이 아이 빈혈이 자주 있나 봐요. 여기 보세요.
가방에 달린 작은 주머니 안에 적혀 있어요. 그녀가 아이의 가방에 달린 작은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의 카드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아이의 평소 건강 상태와 함께 위급 상황 시 도와달라는 부탁, 그리고 비상 연락처로 엄마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 정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바로 연락해 볼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출근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구조를 도와준 여성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어서 가보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를 배웅하고 나는 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최수연입니다. 여보세요.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따님이 지금 횡단보도 근처에서 빈혈로 쓰러진 것 같아서요.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네? 정말인가요? 저 혹시 지금 아이 곁에 계셔 주시는 건가요? 조금 전까지 다른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일단 어머니께 먼저 연락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직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 구급차는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 거기가 어디인가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텐데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위치를 설명했다.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모양이다. 아, 거기라면 바로 알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갈 때까지만 아이 곁에 조금만 더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으며 서둘러 나올 준비를 하는 듯 전화기 너머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물론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오세요.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요. 그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고 나는 괜찮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회사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미팅 시간도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업팀 김민준입니다만 박상진 부장님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것은 이지은 대리였다. 아, 차장님, 저 지은이에요. 부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와 계실 시간인데 안 오셔서 다들 걱정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김 차장님 전화 왔어? 다행이다. 하는 동료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걱정을 끼친 미안함과 동료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뭐야, 김민준이야. 빨리 바꿔. 야, 김민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날에 지각을 해? 일이 우스워? 박 부장의 고함이 전화기를 뚫고 나왔다. 너무 큰 소리에 나도 모르게 수화기를 귀에서 뗄 정도였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을 가볍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실은 조금 전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요. 빈혈 증상 같은데 제가 지금 아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통화했고 곧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빈혈이라고? 그거 뭐 대단한 병도 아니잖아. 그냥 내버려둬. 계약 미팅이 훨씬 중요하잖아. 애는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빨리 와. 너무나도 심한 말에 평소 박 부장에게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부장님,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다고요. 부장님도 자식 키우시잖아요. 만약 부장님 자식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기세의 박 부장은 순간 놀란 듯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박 부장이었다. 금세 정신을 차리고 방역해왔다. 너 지금 상사한테 뭐라고 했어? 건방지게. 너 방금 그 말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뒤 박 부장은 악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비웃었다. 네가 이 계약 망쳤다고 인사팀 총괄하는 전무님께 보고할 테니까 각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로 너는 해고야. 나한테 대드는 놈, 내 말에 토다는 놈은 전부 다 해고라고. 알겠다, 너. 계약 성공시킬 자신 없으니까 일부러 핑계대고 뺑기 쓰는 거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박 부장이 다시 소리쳤다. 이제 와서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냐? 이제 회사 올 필요 없어. 중요한 계약을 펑크내는 놈은 영업사원 자격도 없어. 너는 해고야, 해고. 박 부장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실례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셨던 건가요? 돌아보니 쓰러진 아이만큼이나 창백한 얼굴을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녀가 온 줄도 몰랐다. 어쩌면 박 부장의 고함 소리 때문에 통화 내용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민망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혹시 다 들으셨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아이를 그냥 두라고 소리치는 것까지. 그 여성, 아이의 어머니인 최수연 씨는 울먹이며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쓰러진 아이를 외면하고 미팅에 갔다고 한들 설령 계약을 따냈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빈혈로 쓰러졌던 아이 유나 양은 어머니가 타고 온 고급 세단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 건장한 운전기사님이 아이를 소중하게 안아 신속하게 차에 태웠다. 제 걱정은 정말 마세요. 저는 혼자라 괜찮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를 하는 편도 아니라서 당분간 버틸 만한 저축도 있고요. 그래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회사에 근무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절하게 묻는 최수연 씨에게 나는 명함을 건넸다. 해동물산이요. 이 회사에 다니시는군요. 반드시 오늘 제 딸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최수연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자, 어서 유나 양을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출발하는 차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깼다고는 하지만 거의 비몽사몽인 상태였다. 어제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술이 센 편은 아니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착잡한 마음에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박 부장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그렇게 캔맥주 2캔을 마시고 알람도 맞추지 않는 채 잠들었던 것이다. 아, 뭐야. 해고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흐릿한 눈으로 휴대폰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박상진 부장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짜증도 나고 솔직히 통화하기도 귀찮았다. 나는 전화를 무시하고 벨소리가 끊긴 틈을 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샤워를 하러 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한 나는 깜짝 놀랐다. 박 부장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 회사 번호로 온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다.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아 있었다. 황급히 충전기를 꽂는 순간 또다시 박 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더 이상 전화가 오는 건 사양이었기에 나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해고된 사람한테 무슨 용무십니까? 나는 퇴직 절차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했다. 박 부장이 고함을 치거나 거들먹거리며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그의 태도는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김민준 씨. 김민준 씨,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회사로 좀 와줄 수 있겠나? 나는 지금껏 박 부장에게 김민준이라고 불린 적은 있어도 김민준 씨라고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 대답이 없는 나 때문에 속이 탔는지 박 부장이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어이,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 빨리 회사로 오라고. 평소에 박 부장다운 태도에 내 머리도 그제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퇴사 절차 때문인가요? 내가 태평하게 묻자 박 부장은 결국 폭발한 듯했다. 아니, 어제 자네가 펑크낸 거래처 분들이 지금 회사에 와 있단 말이야. 자네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돌아가시겠다고 버티고 계셔. 빨리 좀 와. 그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 역시 어제 미팅에 가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 부장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전화가 온 걸 보면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었다. 나는 각오를 다지고 해고된 회사로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내 옆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섰다. 김민준 씨, 다행이다. 엇갈리지 않아서 어서 타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어제의 최수연 씨였다. 최수연 씨.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네요. 유나 양은 괜찮습니까? 내가 유나 양의 안부를 묻자 그녀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괜찮아요. 신호 바뀌겠어요. 어서 타세요. 네? 타라고요? 이 차에 말입니까? 네, 괜찮으니까 어서요. 재촉하는 그녀의 기세에 떠밀려 나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일단 타기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운전석을 보니 어제 유나 양을 안고 있던 그 기사님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눈이 마주치자 내가 꾸벅 고개를 숙였고 기사님도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제오, 괜찮으시다면 근처 지하철역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내리겠습니다. 얼떨결에 차에 탄 것을 사과하자 최수연 씨가 말했다. 천만에요. 제가 타라고 한 걸요. 회사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제안은 정말 고마웠다. 이미 업무 시작 시간은 훌쩍 지났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고급 차를 타고 꽤 거리가 있는 회사까지 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무척 기뻐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나는 그녀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녀는 거의 혼자서 유나 양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내가 유나 양을 도왔던 그날 아침,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걱정은 됐지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나가 쓰러졌다고 김민준 씨한테 연락이 와서 친정에 못 가게 됐다고 전화드렸더니 오히려 혼났어요. 엄마면 당연히 애가 먼저지.
뭘 망설여, 빨리 가봐 하고요. 그러셨군요. 외할머니께 외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시겠죠. 네, 정말 그러세요. 유나랑 놀아주고 싶다고 집 근처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회사 건물이 보이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최수연 씨에게 사과했다. 아, 죄송합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며 그녀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네? 괜찮다는 게 무슨?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내게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 가시죠. 왠지 그녀도 차에서 내려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녀와 함께 회사 건물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 옆에 최수연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네가 감히? 그가 내 어깨를 거세게 붙잡고 흥분하던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멈췄다. 박 부장,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곳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파랗게 질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서 있었다.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 남성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최수연 씨가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기다리셨죠? 김민준 씨 모시고 왔어요. 그래, 고맙다. 최수연 씨가 내뱉은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뒤에 있던 사장님이 달려왔다. 김 차장! 이분은 한성그룹의 한태준 회장님이시다. 자네가 어제 미팅에 가지 않았던 바로 그.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한 회장님을 쳐다봤다. 네? 한성그룹의 한태준 회장님이라고요? 나는 서둘러 미팅을 펑크낸 것에 대해 사죄하려고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 다시 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 숙이지 말게, 김민준 씨. 오히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건 우리 쪽이야. 내 손녀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옆에서는 최수연 씨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설마 한 회장님의 따님이 최수연 씨이고 유나 양이 한 회장님의 손녀였다니. 이 놀라운 전개에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팅에 가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내 말에 고개를 든 한 회장님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이야.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인데 자네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유나를 구해줘서 정말 기쁘네. 그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짓던 한 회장님은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부장을 쏘아보았다. 내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야. 자네, 내 손녀를 구해준 김민준 씨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다지? 중요한 계약을 펑크대는 놈은 영업사원 자격도 없다고 했던가? 한 회장님의 서슬 퍼런 눈빛에 박 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게 워낙 중요한 한성그룹과의 계약건이라서 그걸 저버리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도리? 그럼 아파서 쓰러진 아이를 길에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인가? 한 회장님의 정론에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준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손녀는 지나가던 채에 치이거나
더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몰라. 점점 핏기가 가시는 박 부장을 대신해 사장님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사과에 한 회장님은 더욱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사장님, 이번 손녀딸 문제뿐만이 아니오. 사장님은 자기 회사 직원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묻자 한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군. 여기 있는 박 부장, 평판이 아주 최악이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회사들에도 수소문에서 박 부장의 평판을 좀 들어봤지. 네? 하고 놀란 표정으로 사장님은 박 부장을 쳐다봤다. 나는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 박 부장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데는 도 같은 인간이었다. 사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더군. 사람을 깔보는 말투나 거만한 태도, 자네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단 한 개도 들을 수가 없었어. 박 부장은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박 부장, 자네가 어떻게? 사장님이 박 부장을 질책하자 한 회장님이 그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사장이잖소. 저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부터 제대로 돌아보시오. 그 말에 사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회장님은 그런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쉰 뒤 차분하게 말했다. 거래처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번만큼은 한마디 해야겠소. 사장님, 김민준 씨의 해고는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겠소? 네? 놀란 나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놀랄 것 없네, 김민준 씨. 자네는 아주 평판이 좋은 영업사원이야. 저기 있는 박 부장과는 정반대로 말이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네는 항상 친절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하더군. 한 회장님의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내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진심으로 기뻤다. 자네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그룹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영업맨이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걸세. 자네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이런 곳에서 해고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누구와는 다르게 말이지. 한 회장님의 마지막 한마디에 박 부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회사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느새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박 부장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그의 평소 행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장님의 눈짓에 몇몇 직원이 움직여 그를 부축해 로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한 회장님,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김민준 차장의 해고는 없던 것으로 할 것이며 박 부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한 회장님께 약속했다. 고맙소. 잘 부탁하겠네. 로비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나는 한 회장님과 최수연 씨가 돌아가는 것을 밖에서 배웅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처리해 주실 테니 회사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한 회장님은 웃으며 내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렸다. 말했잖나, 김민준 씨. 자네는 내 손녀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은인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민준 씨가 정말 훌륭한 영업사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영업사원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세요. 최수연 씨의 말에 한 회장님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그녀의 미소는 아버지와 꼭 닮아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한 회장님과 악수를 나누고 나는 두 사람을 배웅했다. 그 후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이루어졌다. 박 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내 직원들로부터 수많은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 실상에 사장님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박 부장은 지방의 작은 계열사로 좌천되는 것으로 징계가 결정되었다. 사실상 정년까지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짐을 싸는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에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예전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좌천된 곳에서 딴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 후 사장님께 직접 사과를 받고 과장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팀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책임감도 업무량도 늘었지만 나는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다. 김 과장님, 거래처에서 요청사항이 있는데 제 선에서는 좀 어려워서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없으실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같이 보죠. 박 부장이 사라지고 나서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숨 막히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거나 다 함께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두가 나를 세우고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기뻤다. 덧붙여 한성그룹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한 유나 양, 최수연 씨, 그리고 한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무척 긴장했지만 유나 양이 워낙 부침성 좋은 아이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한 회장님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비즈니스 세계의 엄격함을 벗어던진 그저 다정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였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사양하지 말고 반드시 연락하게. 자네라면 영업맨으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나. 한 회장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부적과도 같다. 나는 지금보다 더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걷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영업이라는 일을